10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체 코인에서 과연 무엇이 살아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10년 지나고도 계속 살아남을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이더리움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변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코인들은 10년 지나면 살아남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리플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리플이 이제 화폐, 커런시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에서 시총이 높고요.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고 기관 중심의 디파이 시장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전반적으로 리플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결국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간의 좀 오해는 있긴 한데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접근했다는 말은 이제 한 10년 장기 투자했을 때 10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체 코인에서 과연 무엇이 살아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10년 지나고도 계속 살아남을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코인들은 10년 지나면 살아남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왜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살아남는데 문제가 없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든 이제 기축이죠. 그리고 어떤 특징이라든지 가장 이제 시총도 크고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아남는다는 뭐 의견은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 의견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지를 좀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어떤 디지털 자산, 뭐 화폐, 기존의 화폐를 대체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세상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비트를 제외한 게 다 알트코인인데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알트코인들도 있지만 그런 컨셉에서 제일 혁신적인 건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결국 이제 알트코인의 시장을 만들었고 이더리움에서 특히 만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념도 우리가 현재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런 것도 이제 이더리움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었던 시장이고요.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NFT 시장 이런 것도 이더리움에서 이제 탄생한 개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디파이 같은 거 그리고 뭐 RWA 시장 이런 시장도 다 이더리움에서 다 탄생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념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어떤 개발 상황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 탄생한 개념들을 다른 코인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부족한 것을 조금 더 이제 혁신적으로 바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은 시총을 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런 개념에서는 좀 부족한 거죠. 물론 이더리움보다 좀 더 빠를 수 있고 좀 더 혁신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뭐 가격 퍼포먼스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이 시장 자체를 대체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또 보안도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해왔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으로 질문해보면 그러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뭐 기능이라든지 활용성 뭐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더 좋거든요. 기능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그 측면은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이런 개념들 활용성 뭐 디파이 NFT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 원리들은 다 비트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비트코인이 다 있거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디파이 같은 탈중화된 금융 그것도 원래 비트코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더리움도 그 비트코인에서 그 모든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이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 이더리움이 만들었던 개념들을 좀 차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두 큰 줄기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들을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자리를 잡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자리를 잡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가지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더리움을 투자하라는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더리움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는 오히려 쉽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도 쉬운 게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보통 뭐 DCA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실제 퍼포먼스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그 적립식으로 매수했던 사람은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 의미는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자산,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으면 사람들이 이제 의심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과연 살아남을까?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더리움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변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더 큽니다. 더 많이 빠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투자자가 이제 좀 딥하게 한번 해보면, 그렇게 해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이제 이걸 계속 DCA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처럼 이제 계속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전 유용하다고 보고,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게 뭐 시총 뭐 3, 4, 5, 6, 7, 8, 뭐 9위권까지 이제 알트코인들은 이게 시총이 자꾸 변하거든요. 3위에 있는 게 4위 되기도 하고 또 5위에 있는 게 다시 3위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10위로 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괜찮긴 하지만 장기 투자, 그러니까 즉 10년 이상 내가 이거를 DCA 하면서 계속 하기에는 조금은 좀 리스크가 큰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비트하고 이더리움까지는 투자가 좀 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솔라나의 생존 가능성도 조금 궁금한데요. 솔라나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솔라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를 완전히 확고히 잡은 거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기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완전히 확실히 잡았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면 솔라나가 시장에 사라질 건가라고 했을 때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뭐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솔라나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 10년 사이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그런 리스크 정도만 고려해서 솔라나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솔라나가 완전 시장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흔히 이제 플랫폼 코인, 레이어 1이라고 하죠. 플랫폼 코인에서 이더리움 다음은 솔라나인데, 그 솔라나 자리를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또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솔라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 2위권이 아닌 뭐 3, 4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리스크를 좀 고려하면서 솔라나를 투자한다면 충분히 솔라나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리플 관련 질문인데요. 국내 코인 투자자라면 리플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최근 리플의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여겨졌던 2달러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리플 하락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도 뭐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하락했는데, 모든 알트코인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리플은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 리플의 특히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 리플이 사실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그 퍼포먼스를 냈어요. 알트코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올랐고, 다른 원래 보통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같이 올라야 되는데 알트 불장 오기 전에 리플만 혼자 이제 알트 불장처럼 이제 오른 결과를 보여줬죠.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오른 거에 비해서 큰 조정은 없었어요. 큰 조정은 없었고, 최근에 리플의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 어떤 고래들의 흐름이 뭐 한두 달 사이에 크게 없습니다. 보통은 계속 지속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리고 뭐 선물의 어떤 레버리지도 리플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리플이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빠지는 것들은 그냥 개미들이나 작은 규모의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고, 어떤 고래들은 이제 큰 물량이 만약에 던져지면 이게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리플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플은 그래도 최근에 성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은 큰 고래들이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거래가 리플에서는 없다. 그래서 조용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래라든지 이런 리플의 큰 매수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구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변화가 온다면, 고래들이 큰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가 고래들이 큰 움직임이 있다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큰 시장에서는 리플은 그런 부분에서 큰 흐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리플의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리플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중심의 코인이긴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이 얼마나 그 어디 중심인가 미국 중심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규제 관련해서 리플이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규제 관련 노하우도 많고 리플이 이제 화폐 커런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에서 시총이 높고요. 그런 측면도 또 있고 또 다른 특징은 리플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온체인이죠. 뭐 디파이라든지 뭐 RWA 시장 이런 시장이 리플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그 들어가면서 그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큰 변화는 리플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하고 뭐 솔라나 주도의 디파이라든지 온체인 시장에서 리플이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좋은 시그널들이 있고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고 리플이 장점은 기관 중심의 어떤 디파이 시장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또 리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리플이 이제 그 사업 전략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전반적으로 리플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사라질 때 민코인인 도지코인은 아직 살아남았는데요. 도지코인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도지코인은 그 굉장히 독특한 코인인데 이제 개발자들이 뭐 재미로 만든 코인이죠. 민코인이고 실제 도지코인을 뜯어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하고 뭐 발행량에서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코인이라서 비트코인 계열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좀 탈중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도지코인은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시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탈중앙화된 시장이라고 불리는 채굴 중심의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뭐 최근에 뭐 GKC 같은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탈중화된 그런 코인이고 뭐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있죠. 이더리움 솔라나라는 여긴 보통 뭐 POS 중심의 그런 생태계인데 이 두 생태계에서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계열에서 오래 살아남은 그런 견고한 좀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 홀더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비트코인도 민코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뭐 뜯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이렇게 평가하면 조금 어렵고 좀 철학적으로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코인이고 이 시장에서 시총 10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10위권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있는 코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지코인의 위에 뭐 기능은 크게 없거든요. 뭐 이더리움 위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거고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고 특히 뭐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통 어떤 주식에 이제 미국 중심의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투자자들도 도지코인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어떤 도지코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고 이런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좀 사라지긴 힘든 또 시장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이고 또 코인이기도 한 코인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대표님 채널에서 체인링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체인링크 코인을 좋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인링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뭔가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의 그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그 원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블록체인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거짓된 데이터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뭐 오라클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는데 그 오라클 솔루션의 대표 주자가 이제 체인링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인링크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주식이라든지 오프체인이라고 하죠. 이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이나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기록할 때 그 중간에 검증해주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큰 이슈가 뭐 RWA 시장 같은 거 그래서 주식을 토큰화하는 이런 시장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을 토큰화할 때 누군가는 이 주식하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지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시장, 이제 주식 시장이 온체인화되고 이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인링크의 역할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체인링크도 굉장히 좀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코인들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에 대표님께서 26년 상반기에 주목하고 계시는 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6년 상반기는 크게 플랫폼 중심의 코인들이 좀 다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더리움, 뭐 솔라나 그리고 이제 메이저 플랫폼 코인들이 조금 더 이제 시장의 퍼포먼스를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성과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한 뭐 디파이라든지 뭐 RWA 뭐 이러한 관련 코인들이 2026년에는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하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들도 26년에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면 일단 투자자들이 이제 알트코인 불장 전에 내가 이 알트코인을 언제 좀 매수하고 알트코인이 왔을 때 불장이 왔을 때 어느 지표를 참고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지를 좀 미리 이제 계획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이제 알트코인 만약에 불장이 오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두시고 뭐 예를 들어 뭐 지표 중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참고해도 되겠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보통 75면 수익 실현 알트코인 불장인데 그게 뭐 85라든지 뭐 90이 됐을 때 내가 뭐 일부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삼아서 미리 해놓고 그 전에 이제 어떤 매수한 코인들을 자기 계획에 맞게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미리 하더라도 막상 실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내가 투자했던 코인들을 수익 실현해서 현금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자금들을 더 끌어와서 더 사고 싶은 매수 심리가 이제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져 있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팔라고 얘기하고 두려워서 떠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사는 시기인데 이때 사기가 쉽지 않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사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이거 팔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가 오면 어떠냐? 이걸 계속 더 가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져가다 보면 결국 또 조정이 오고 수익 실현을 못하는 이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내가 매수하고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으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실천이 어려운데 아예 그것을 계획이 없으면 실천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실천 계획들을 미리 이런 지금 조용한 시장 때 차분히 계획을 해놓고 그 시장이 왔을 때 내가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년 불장을 기대하셨던 투자자들이 현재는 많이 물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그 하락률이 너무 높으면 예를 들어 뭐 비트 이더를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 중심은 뭐 90일 기준으로 한 50%에서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전후 정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너무 크다면 막 내가 손실률이 뭐 90% 이상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이 알트코인을 왜 투자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좀 시기를 삼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뭐 50% 전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려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시장의 평균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좀 가져가시고 가져가시다가 시장이 반등했을 때 너무 힘들면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보시면 이걸 끝까지 가져가셔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에서 비중을 좀 바꾸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을 비중을 좀 덜어내고 좀 메이저 중심으로 이렇게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그런 방향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일단 포트폴리오 관리, 그래서 좀 메이저 중심은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금 비중을 항상 좀 넉넉히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현금 비축한 걸로 또 이렇게 또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인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투자 시대를 이 변동성에 맞게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를 좀 건전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건 투자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이 투자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단순히 힘든다는 것보다 투자로 인해서 내 일상이 지장이 많다. 일상생활 지장이 많고 내 하고 있는 본업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좀 범위가 좀 과한 거거든요. 그런 과한 분이 있다면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은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 없고 그냥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지금 같은 시간에 좀 스트레스다.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나한테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다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힘든다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비중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는 또 오히려 또 활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변동성이 심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는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 그래서 본업에서 좀 충분히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시고 그 여유 있는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